생활관리 파이널 핵심 정리 시작할 거고 아마 EBS 최종 병기 생활관리 들어준 학생들이 어떤 컨셉의 OX가 있는지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생활관리 선택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수업을 진행할 거고 생활관리에서 꼭 알아야 되는 선지들 기출선지로 좀 정리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들 바로 이제 롤스, 로직, 공리주의, 윤리학, 또 생명윤리, 생태윤리, 환경윤리, 또 해외 원조 이런 주제들 중심으로 선생님과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생륜에서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 보려고 해.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빔을 띄워준 상태로 진행을 할 거고 너희들이 라이브 클래스를 가장 즐기는 방법은 빔에 나오는 선지가 있을 때마다 OX 맞춰가면서 선생님과 들어주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너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명언들, 공유들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테니까 집중해 줄 거지? 그리고 여기 접속의 경쟁을 뚫고 들어와준 너희들에게 정말 고맙고 27일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귀한 시간 들여서 선생님과 같이 수업 들어줘서 고마워. 또 EBS 그 촬영 화면으로만 보는 거랑 또 이렇게 캠을 보는 거랑 아마 느낌이 다를 텐데 선생님이 좀 너희들에게 반말로 또 이렇게 편하게 수업할 수 있으니까 생륜 선택하는 학생들과의 귀한 시간 수업하면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선생님이 준비해온 내용들 한번 소개해 볼게. 선생님 참 좋아하는 말이야.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다는 말. 공부하느라 힘들지. 27일밖에 남지 않았어. 그 남은 시간 동안 너희들이 아마 지금 여기서 도망쳐버리고 싶고 수능 왜 봐야 되나 싶고 정말 마음이 힘들 텐데 여기서 도망쳐버리면 여기서 놓아버리면 더 안 좋은 환경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남은 27일 동안 우리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이게 나를 위한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달렸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 인생 100세 시대잖아. 훨씬 더 기니까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달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손이 타버릴 듯 뜨거울지라도 가지고 싶은 태양이 있다면 그 손을 놓지 말라고 누가 그랬어. 난 이렇게 생각해. 정말 심장이 터질 듯이 정말 손에 땀이 날 듯이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하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닐까? 그냥 적당한 거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래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스스로 안이 삼으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은 거의 의미가 없을 거야. 정말 지금 너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달리면 너의 인생에 정말 달콤한 벚꽃 엔딩이 올 거라고 생각해. 내년 캠퍼스에서 정말 웃으면서 이렇게 캠퍼스의 낭만이 아름답구나. 소개팅 미팅이 이렇게 재밌구나 생각하면서 아마 대학생활 멋진 캠퍼스 라이프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 볼게. 너희들이 우선 꼭 알아야 되는 게 윤리학의 분류 부분이니까 우리 윤리학의 분류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이제 수업에 집중적으로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아마 여기 생활과윤리 수능 보는 학생들만 열심히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믿고 수업할게. 1번 선지부터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 정말 선생님 여기 수업 들으러 귀한 시간 내셔서 와줘서 정말 고마워. 윤리학의 분류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 무조건 1번 문제로 나오니까 우리 이것부터 잡고 가야 돼. 자, 윤리학이 이론지향적이 아니라 실천지향적이어야 한다고 보는 윤리학. 우리 이거 무슨 윤리학이지? 그치, 바로 응용윤리 또는 실천윤리학이라고 불리는 윤리학이지. 근데 요 윤리학은 앞에 있는 건 응용윤리인데 특정 시대의 관습에 대해서 응용윤리인데 특정 시대 관습에 대해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윤리는 기술윤리니까 요거는 완전히 다른 뜻이지. 선생님 원래 글씨 잘 쓰는데 그치? 그래서 요거 다른 거다. 자, 그 다음 따라서 요 1번은 X. 자, 2번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윤리학. 우리 이 학문적 성립 가능성은 언어적 의미가 규명되어 있을 때 이거 따라서 메타윤리학에 대한 설명이지. 이건 메타윤리학에 대한 설명인데 그런데 뒤에 도덕의 규범적 근거로서 객관적 도덕 법칙을 정립하는 건 이론규범 윤리에 대한 설명이지. 이건 이론규범 윤리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것도 X. X. 괜찮지? 메타콘이 뭐야? 글씨가 선생님 이걸 잘 못 써서 어쨌든
메타컨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 다음 윤리학의 분류, 그 다음 넘어갈게. 자, 3번. 너희 OX 먼저 한번 찾아봐. 3번. 선하다는 말이 참거짓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과학적 명제처럼 검증 가능한 성질의 것인지를 물어야 하는 윤리학. 이 윤리학이 뭘까? 이 과학적 명제처럼 검증 가능한 성질의 것인지를 물어야 하는 윤리학은, 이 윤리학은 메타윤리에 대한 설명이겠지. 왜? 우리 메타윤리학은 이것이 언어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 윤리학은 메타윤리학에 대한 설명인데,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도덕적 언어의 의미의 논리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윤리는 이것도 메타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네. 그러면 우리 3번은 5가 되겠지. 자, 그럼 우리 4번 가자. 어렵다. 선생님이 처음 써봐서. 응용윤리학에는 의무론적 윤리와 공리주의 윤리가 대표적이다 했는데 이거 응용윤리가 아니라 무슨 윤리에 대한 설명이더라? 맞아. 의무론적 윤리의 대표자는 누구? 칸트. 공리주의의 대표자는 누구? 바로 벤담과 밀이니까. 따라서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이론규범 윤리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쪽은 다 이론규범 윤리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두 개는 다른 거니까 X. 3월 교육청에 나온 말이네. 진짜 수업 열심히 듣고 있구나. 자, 그 다음 4번 갈게. 5번 갈게. 응용윤리학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무슨 윤리에서 쓰는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리학이 아니라 윤리학적 회의론. 우리 생활권리 수행특강 수능 완성에 따르면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회의주의. 잘 알고 있네. 윤리적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이야. 따라서 응용윤리학과 윤리학적 회의론, 즉 회의주의는 서로 다른 말이니까 우리 5번 선지는 X야. 정확하게 말하면 존재한다 라고 바꿔줘야지. 오케이. 자, 그럼 6번. 응용윤리학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이론적 논의에 중점을 둔다? 아니지. 이론적 논의보다는 뭐를 다룬다?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요거 X가 되겠네. 오케이. 잘 맞추고 있어. 7번 갈게. 응용윤리학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도덕적 원리를 인식할 수 없다. 또 등장했다. 그치? 어떤 경우라도 도덕적 원리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윤리학적 회의론 또는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이니까.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이니까. 응용윤리학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응용윤리학은 현실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따라서 인식할 수 없다 하면 잘못된 말이지. 그것만 알아두면 되고. 17번에 X. 자, 그 다음 8번 가자.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는 윤리학은 사회문제에서 그럼 이 윤리학이 뭔지 먼저 찾아보자.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될 윤리 원칙을 다루는 건 무엇에 대한 설명? 바로 정보윤리에 대한 설명. 그렇지. 정보윤리는 응용윤리의 예시지. 정보윤리라고 부르는 건 무슨 윤리의 예시다? 응용윤리의 예시다. 따라서 이 윤리학은 응용윤리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사회문제의 객관적 기술을 중시하는 거. 이것은 기술윤리에 대한 설명인데 응용윤리와 기술윤리학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따라서 요 선지도 X가 되겠지. 따라와주고 있네. 자, 그 다음 9번. 응용윤리학은 도덕적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응용윤리학은 도덕적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하면 X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자. 정말 중요한 말이야. 이 9번 별표. 자료 또 올려줄 테니까 너희들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고, 도덕적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건 무슨 윤리학이냐? 이 도덕적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건 올해 수특 수완을 보면 2015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는 이걸 메타윤리로 설명하고 있어. 선생님 얼굴이 파묻혔구나. 메타윤리로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응용윤리학과 이 뒤에 건 구분해서 풀어줘야 돼. 응용윤리학은 뭐가 아니냐면 메타윤리가 아니고 도덕적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건 메타윤리로 수특수완이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X 10번으로 한번 가보자.
이론규범윤리학과 응용윤리학은 모두, 자, 근데 이론규범윤리학과 응용윤리학은 둘 다 큰 의미로 보면 규범윤리지. 얘네들은 둘 다 규범윤리다. 규범윤리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이론규범윤리와 응용규범윤리가 둘 다 들어가니까, 인간의 도덕적 삶을 안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가 맞는 말이지. 둘 다. 도덕적 삶을 안내하는 데 도움을 어떻게 주냐. 하나는 무슨적 측면에서, 이론적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하나는 실천적, 응용적 측면에서 도움을 주니까 둘 다 도움을 준다가 맞는 말. 청주 세강고. 선생님 충북 진천 출신이라 청주 세강고 알아. 자, 그러면 우선 다음 선지로 넘어갈 거야. 자, 11번째. 순수한 지식의 체계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통해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심해야 돼. 윤리적 문제를 해결까지만 하면, 여기까지만 하면 응용윤리처럼 보이겠지만 무엇을 토대를 제공하면, 그렇지. 토대를 제공하면 이 윤리학은 무슨 윤리학이 되냐면, 그렇지. 이론 규범 윤리학이 된다. 여기까지는 이론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고, 근데 그것은 인간의 행위를 평가하는 규범의 탐구를 중시한다? 그래, 이론규범 윤리학이 칸트는 어떤 규범을 제시했고, 공리주의는 어떤 규범을 제시했고, 이거니까 맞는 말이지. 11번까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과가 있으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우리 12번으로 갑니다. 윤리학은 이제 하늘의 별을 고찰할 것이 아니라 발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된다. 우리 문제를 해결에다가 체크해야지. 문제를 해결. 문제 해결의 토대를 제공하는 건 앞에서 이론 규범 윤리였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건 무슨 윤리? 바로 응용윤리다. 따라서 이 윤리학은 무슨 윤리야? 응용윤리다. 그런데 다양한 문화권에 존재하는 관습들의 특징 조사 또 나왔네. 이 다양한 문화권에 존재하는 관습들의 특징을 조사하는 건 무슨 윤리야? 그렇지, 기술윤리학이니까 응용윤리와 기술윤리는 다르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X가 되겠네. 정말 잘한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13번. 윤리학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자, 만약 이 당위의 문제만 다뤘다면 무슨 윤리? 이론규범 윤리에 대한 설명이겠지. 그런데 그러한 당위가 학문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라는 문제를 규명, 학문적 성립 가능성이지. 우리 이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보는 건 무슨 윤리? 그렇지. 요건 메타 윤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우리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건 무슨 윤리? 이건 무슨 윤리냐면, 그렇지. 나 선생님 잘못 적었지, 그치?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자, 우선, 이게 메타 윤리가 아니라, 아니네, 메타 윤리네. 선생님. 너희들 채팅 보다가 헷갈렸어, 우리. 채팅. 미안해. 메타 윤리 맞아. 설명 잘한 거야, 그치? 앞에도 메타 윤리고, 뒤에도 메타 윤리고. 그렇지. 둘 다 메타 윤리니까 오케이, 맞습니다. 따라서 5. 선생님 순간적으로 너희들이 하는 말 보다가 집중할게. 자, 그럼 14번 가겠습니다. 소리는 잘 들려? 소리는 잘 들립니까? 오케이, 14번 가겠습니다. 우리 요거 20번까지 윤리학에 분류하고 너희들 하는 말 잠깐 해줄게요. 하지만 수업 들으러 온 학생들이 많으니까 우선 20분까지 열심히 수업할 거야. 자, 14번 집중! 이론규범 윤리학은 도덕 원리의 탐구보다 도덕적 언어의 분석? 이런 건 이제 쉽다. 올해 3월 교육청인데 2015 수능 대비 3월 교육청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풀 수 있지. 이론규범 윤리학은 무엇에 요 앞에는 이론규범 윤리학인데 뒤에는 도덕적 언어의 분석이니까 메타 윤리고 이제는 직접 X 그어도 될 것 같아. 14번에 X. 맞췄지? 정말 잘한다. 자, 15번 가겠습니다. 응용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 우리 근데 여기 수능문항 보는 과정에서 너무 비슷한 게 많이 나오지 않아? 비슷한 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다는 거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응용규범윤리학과 뭐는 다르다. 기술윤리학은 다르다. 두 개는 또 다른 내용이니까 X. 이제 16번. 분석윤리학은 이거 16번의 별표 치자. 선생님 두 번째 별표 칠게. 올해 2015 수능 대비 3월 교육청에 분석윤리학이 나왔는데 그 분석윤리학이 뭐랑 동의어? 그렇지. 메타윤리의 동의어. 아, 똑똑해. 생활관리 열심히 공부하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 자, 분석윤리학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법칙의 정립? 아닌데? 뒤에는 무슨 윤리학?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법칙의 정립을, 요거 정립인데. 우리 타이핑하다가 포인트 정립할 때 그게 들어갔네. 자, 다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법칙의 정립을 목표로 하는 건 무슨 윤리? 바로 이론 규범. 따라서 메타윤리와 이론윤리는 다르니까 X. 됐지? 다음 가자. 17번 갈게. 분석윤리학은 응용규범윤리학보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윤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17번 별표 2개. 오늘 너희가 이 라이브 클래스를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러 왔다면 정말 중요하게 봐둬야 되는 선지지. 우리 최종 변기에서도 다 못 봐준 선지도 우리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한번 잘 정리하자. 분석윤리학과 응용규범윤리학 중에 자, 분석윤리학은 너희가 알기로 메타윤리고 응용규범윤리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천윤리라고도 부르는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윤리에 해당하는데 그것 중에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윤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무슨 윤리? 바로 응용규범 윤리가 되겠지? 따라서 이거 X로 적어주고 우리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윤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고 할 때 이 윤리 문제가 무엇적 공백? 바로 윤리적 공백. 쓰기가 어려워. 윤리적 공백이라 그런다. 윤리적 공백 누가 얘기했다? 바로 요나스가 얘기했다. 응용윤리의 필요성을 얘기한 요나스가 얘기했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얘기했던 학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얘기한 학자인 요나스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윤리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학이 발달하는 속도를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속도를 윤리가 따라가지 못할 때 그걸 윤리적 공백이라 그러고 아마 사회문화하는 학생들은 문화재체 개념에서 배운 거랑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를 윤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걸 무엇이라 그러냐면 윤리적 공백이라 그러는데 그걸 메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응용윤리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분석윤리학보다 무엇이? 바로 응용규범윤리학이 과학기술에 따른 윤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자, 그럼 18번 가자. 환경윤리와 의료윤리의 경우 사회적 관행에 따라 도덕문제, 이것도 별표 칠까? 2015 수능 대비, 물론 고1에서 나왔어. 고1이 왜 생활관리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 2015 수능 대비가 아니라 2014에 시행된 거고,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1학년 때부터 생활관리를 배워. 그래서 2014 고1 대비 6평인데 어쨌든 기출이 나온 거니까 환경윤리와 의료윤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응용윤리라 그러지. 그렇지. 그런데 응용윤리가 사회적 관행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가 이게 틀린 말이야. 정말 좋은 선지야. 왜 그러냐면 관행이라는 건 오랫동안 계속 굳어져서 내려온 걸 관행이라 그러는데 환경윤리나 의료윤리는 빠르게 우리 21세기 환경이 변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윤리 문제야. 환경윤리와 의료윤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최신의 새롭게 등장한 문제고 관행은 기존의
오랫동안 반복되어 굳어진 것, 기존에 오랫동안 반복되어 굳어진 걸 말하기 때문에 요 환경윤리와 의료윤리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굳어져 온 뭐가 없어? 관행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화해적 관행에 따라 해결할 수가 없고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윤리적 공백을 해결하는 것처럼 새로 업데이트된 최신의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요거 X다. 진짜 17번 선지, 18번 선지 너희가 꼭 정리해야 되는 건데 채팅창 도배하는 학생들 조심해주세요. 자, 그러면 19번. 윤리학이란 도덕적 개념 및 추론에 대한 분석적 탐구를 중심으로 윤리적 현상을 명백히 하려는 학문이라고 하는 입장. 우리 이 입장을 뭐라 그러지? 바로 도덕적 개념 및 추론이면 언어의 의미에 해당할 테니까 이 입장이 그렇지, 메타윤리에 해당한다. 이 앞에까지는 메타윤리에 해당하는데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을 위한 규범이나 기준을 제시하는 걸 1차적 목표로 추구하는 건 무슨 윤리에 해당한다? 그것은 규범윤리에 해당한다. 특히 이론 규범윤리에서 이론규범윤리에서 관심을 갖는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요거 X로 해주고 이렇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 뒤에를 지워버리고 언어적 의미,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명백히 해야 된다? 요렇게 바꿔야 되겠지? 자, 그러면 20번으로 한번 가보자. 윤리학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연구하고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학문. 우리 이건 이론규범윤리에서 제시를 하겠지? 이 선지도 진짜 중요한 선지네. 너희 라이브 클래스라고 해서 27일 남겨두고 왔는데 정말 중요한 선지 배워가야 되잖아. 선생님이 지금 별표 쳐서 다룬 선지들은 정말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선생님 고2 거까지 봐야 돼요. 고2 거를 다 봐야 되는 건 아닌데 고3 기출문제가 더 중요한데 선생님은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걸 고2, 고2까지 다 뒤져서 지금 OX를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꼭 알았으면 좋겠어. 윤리학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연구한다. 이 보편적 원리에 밑줄 쳐주고 요거까지는 이론규범 윤리에 대한 설명인데 그 뒤에서 잘 봐.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론규범 윤리니까 이론의 타당성 검토해야 되겠지? 무슨 윤리학에? 분석 윤리학에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다? 요게 맞는 말이야. 왜 맞는 말이냐? 이론규범 윤리에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려면 선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악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먼저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 분석윤리 우리가 무슨 윤리라 그러는데 메타윤리라 그러니까 이론규범 윤리 이전에 메타윤리가 전제되어 있어야, 즉 선하다의 의미와 악하다의 의미가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론적으로 선하게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고 그래야 그 이론규범 윤리를 적용해서 응용윤리에 적용할 수가 있게 돼. 이게 바로 뭐냐면 논리적인 순서에 해당한단다. 논리적 순서. 즉 메타윤리가 전제되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이론규범 윤리에 적용할 수가 있고 그 이론규범 윤리를 가지고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게 응용윤리야. 근데 정말 등장 순서는 논리적인 순서는 메타윤리가 먼저고 그 다음 이론규범 윤리고 그 다음 응용윤리인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이 학문 3개의 등장 순서는 선생님 위에다 적을게. 등장 순서는 오히려 이거와 달라. 논리적인 순서는 메타윤리가 먼저고 그 다음 이론규범윤리고 그 다음에 응용윤리인데 이것이 등장하는 순서는 이론규범윤리가 먼저 등장을 하고 그리고 20세기 초에 메타윤리가 등장을 하고
그 메타윤리학이 퇴조하면서 20세기 중후반에 이제 응용윤리가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등장했다. 아니, 순서까지 몰라도 되는데 아니지. 우리 하나라도 철저하게 알아둬야지. 자,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악하다와 선하다의 의미가 먼저 있어야 되니까 논리적으로는 학문이 성립하기 위해서 메타윤리가 1번, 그걸 가지고 선악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론윤리가 2번, 그걸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응용윤리가 3번. 오케이? 그런데 시대적인 등장 순서는 19세기 후반까지 이론윤리가 막 인기를 끌다가 20세기 초반에 메타윤리가 막 인기를 끌다가 메타윤리학의 인기가 시들어지면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응용윤리가 막 인기를 끌었어. 괜찮니? 그러면 알아야 돼. 선생님이 너희 27일 남겨뒀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얘기해야겠지. 괜찮지? 전체 윤리학의 분류 20선지 중에 내가 별표 친 게 한 5, 6개밖에 안 되거든. 근데 여기까지 알아두면 정말 문제 풀 때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 윤리학의 분류 주제는 선생님 이제 넘어갈게. 사실 너희에게 윤리학의 분류보다 진짜 궁금한 건 사실은 롤스, 노지, 공리주의잖아.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선생님 뭐를 잠깐 끼워놨냐면 생명윤리 쪽을 좀 끼워놨어.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신대윤리랑 그 다음에 해외 원조에 대해서 이제 가난한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 이유 이쪽도 정리해 줄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피디님이 이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거 안 되겠다, 줄여야겠다. 줄였어.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음 출생과 윤리, 여기 생명윤리인데 니들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던 주제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오고 있어. 우리 광고 채팅은 퇴정했으면 좋겠다. 그치? 이 자료 당연히 올려줄 거고 너희들 이거 정답도 맞춰볼 수 있게 자료실에 우리 다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지금도 EBSI 홈페이지에 가면 각 선생님들 라이브 클래스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게 영상이 다 올라가 있고 이것도 유튜브로 우리 올라가거든. 그래서 거기에도 이 자료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돌려서 녹화된 영상에 선생님 발표 찾은 선지 지금은 마냥 너희들끼리 세팅하느라 정신없었다면 꼭 봐야 돼. 수능에 나온다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 출생과 윤리 선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선택옹호주의에서는 선택옹호주의가 우리 이거 프로 초이스라 그러지? 프로 초이스는 여성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거니까 낙태 찬성, 낙태 반대, 낙태 찬성이지. 그렇지.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이제 자율적인 견제권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 낙태를 찬성한다? 맞는 말이야. 작년 수능에 나왔던 선지. 오케이, 2번 갑니다. 생명호주의는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하는 거니까 영어로 프로? 그렇지, 프로 라이프. 이 프로 라이프의 경우에는 무엇을 중시한다? 그렇지.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하니까 낙태 반대의 입장이다. 태아는 출생 이후에, 아니지, 출생 이전부터 이미 인간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따라서 출생 이후에 비로소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갖게 되면 그럼 출생 전에 인간이 아니니까 출생 이후에 인간의 특성을 갖게 되면 출생 이전엔 인간이 아니니까 오히려 낙태의 찬성으로 가게 되고 출생 이전부터 어느 순간부터냐면 출생 이전 출생 이전부터, 즉 수정된 순간부터. 선생님 오른손으로 써서 왼손잡인데 이게 이쪽에 오른손에 있네. 수정된 순간. 수정된 순간. 네, 왼손잡인데 오른손잡이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서 선생님 이거 펜마우스로 쓰고 있단다. 자, 그러면 출생 이전,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 생명옹호주의에서는 출생 이전으로 바꿔주고 요건 그러면 X가 되겠네? 오케이,
됐습니까? 자, 우리 3번으로 갑니다. 선택옹호주의는 역시 선택옹호주의는 무엇에 해당하냐면 여성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거니까 낙태 찬성의 입장에 해당하겠지? 낙태 결정의 우선적 기준으로 태아의 존엄성? 아닌데 이 태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건 무슨 옹호주의? 생명옹호주의. 따라서 선택옹호주의와 생명옹호주의는 다르고 이것은 X가 됩니다. 네, 4번 갑니다. 생명옹호주의는 태아가 출산 이후부터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고 본다? 우리 생명옹호주의는 출산 이후가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건데 계속 반복되는 거야. 선생님이 왜 똑같은 선지를 봐주냐면 출처가 앞에랑 달라. 앞에는 출처가 작년 수능이었고 우리 지금은 2014 수능 대비 4월 교육청 선지니까 둘 다 이거 나오고 있는 거야. 출산 이후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된다? 그렇지. 수정된 순간부터 출산 이전 수정된 순간부터 따라서 이 선지를 X로 쳐야 된다. 5번 갑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프로 초이스 수정과 동시에 태어난 인격체 그거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가지는 입장이지 따라서 이것도 X.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은 출생 이후에 인격체가 된다고 보겠네. 자, 6번 갑니다. 잠재성 논거에 따르면 우리 잠재성 논거? 잠재성 논거는 배아 복제의 찬성 논거인가 반대 논거인가? 그치. 배아 복제 반대 논거에 선생님 초성 가르쳐줬지. 반대 논거에 뭐가 있다고? 종의 구성원 논거. 연속성 논거. 동일성 논거. 잠재성 논거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잠재성 논거가 나왔으니까 배아 복제 반대 논거가 나와 있다. 그 논거에 따르면 줄기세포 추출 과정에서 배아가 파괴되는 것은 과학 발전을 위한 순수한 연구이므로 정당하다? 에이, 배아 복제 반대 논건데 정당하다고 할 리가 없지. 따라서 X. 맞춤형학이 우리 맞춤형학이라고 하는 건 기출문제에는 원래 부연 설명이 나왔었는데 이제 원하는 유전자의 아이를 갖기 위해서 배아 복제 기술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좋은 거, 유전자가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배아 복제를 이용해서 만든 아기야. 그걸 통해 난치병에 걸린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 입장에서는 무엇을 중시하냐면 생명공학의 사회적 효용성을 추구한다. 맞는 말이지. 효용성이라는 건 얼마나 쓸모 있냐인데 지금 배아 복제 기술이라는 이 맞춤형 아기 기술을 통해서 뭐를 했어? 난치병 환자를 치료했으니까 생명공학이 지금 유용하게 쓰인 거지. 따라서 이거 추구하겠네. 고위선지지만 봐야 되는 건 꼭 봐야 된다고. 오케이. 8번으로 갑니다. 맞춤형 아기는 인간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치료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 우와, 인간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 우리 이거 누구의 입장입니까? 우리 오지랖 넓은 칸트 느님, 임마누엘 칸트의 입장이지. 오케이. 이 입장에서는 생명공학의 도구적 가치를 중시한다? 칸트가 생명공학을 얘기하지도 않고 도구적 가치를 얘기하지도 않고 생명공학의 도구적 가치를 다 지우고 우리 이거 뭐라고 바꿔야 될까? 그렇지, 바로 칸트는 생명의 무슨적 가치, 내재적 가치, 도구적 가치가 아니라 내재적 가치.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칸트가 얘기하는 이 생명은 인간, 동물, 식물까지의 생명일까? 인간만 해당할까? 그렇지, 인간만 해당하지. 칸트는 무슨 중심주의? 그렇지, 인간 중심주의. 그럼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니까 나머지 자연, 동물, 식물, 무생물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했나? 그건 아니지. 인간 중심주의지만 나머지 자연에 대해서도 간접 의무를 갖는다고 보았지. 와, 정말 똑똑하네. 이제 정말 생육만 하는 학생들 남은 것 같아. 정말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갑니다. 그만.
모든 사람의 인격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행위하라는 사상가. 우리 사상가 또 누구 누님? 임마누엘 칸트 누님. 선생님 살고 있는 동네에 임마누엘 교회가 근처에 있는데 임마누엘 칸트. 이 관점에서 가족의 빚을 발음을 잘해야 돼. 갚기 위해 장기매매 행위를 한 행위는 우선은 칸트는 장기매매 좋아하나 싫어하나? 엄청나게 싫어하지. 왜? 장기매매는 무엇을 한 거야? 인간을 수단화한 거지. 인간을 수단화. 인간을 돈벌이 수단으로. 칸트는 이거 엄청나게 싫어하지. 칸트는 그래서 도덕적이라고 할 리가 없고 이게 선한 동기 일리도 없고. 그래서 요거 OX, X. 좋은 선지다.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알아두면 돼. 우리 칸트가 찬성하는 거 반대하는 거 한번 정리해볼까? 우리 진짜 공부하러 온 거니까. 자, 칸트는 자살을 찬성할까 반대할까? 자살? 반대. 그렇지. 칸트는 배아복제를 찬성할까 반대할까? 그렇지. 배아복제? 반대. 그렇지. 칸트는 사형제를 찬성할까 반대할까? 그렇지. 사형제는 찬성. 칸트는 무슨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응보형주의이기 때문에. 뭐만? 사형제만 찬성이다. 다른 건 다 반대하는데 사형제만 찬성. 사형제 찬성한다는 건 사형제 존치론 폐지론. 그렇지. 사형제의 존치론. 네, 해당한다. 사형제 존치론. 그래서 칸트는 배아복제도 싫고 정기매매도 싫고 자살하는 것도 안 된다. 다 인격을 수단화하는 거다라고 해놓고 안락사도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인격을 수단화하는 거니까 안락사도 싫고 뇌사자의 장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장기 이익해서 살리려고 하면 그 뇌사자를 수단화하는 거니까 뇌사도 싫어. 그런데 오직 뭐만 사형제만 존치론자야. 응보적 관점에서. 그래서 매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이 세계에 모든 정의가 무너져 내린다 하더라도 뭐만 바로 남은 한 사람의 사형수는 처형하겠다. 그게 이제 칸트의 입장이지. 자, 그럼 그 다음 10번째. 우리 이쪽 생명윤리에서 봐야 되는 거 선생님 10개 뽑아왔는데 이게 10번째야. 그리고 바로 너희들 제일 어려워하는 룰스 들어갈 거야. 10번. 모든 사람의 인격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행위하라는 사상가 누굽니까? 또 칸트. 칸트 주제별로 안 나오는 데가 없지. 너희 한번 대답해 볼래? 칸트는 무슨 중심주의? 그렇지. 인간 중심주의. 칸트는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에서 이상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중에 뭐에 해당하지? 그렇지. 칸트는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에서는 이상주의에 해당하지. 그렇지. 칸트는 의무론적 윤리설이야? 목적론적 윤리설이야? 그렇지. 칸트는 의무론적 윤리설. 칸트는 행위의 동기를 봐, 행위의 결과를 봐. 그렇지. 행위의 동기를 보지. 이 관점에서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유흥비 이런 데 쓰다니 자신의 몸을 성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 이것은 도덕적이지 않은 건 맞는데 도덕적이지 않은 거 여기까지는 맞는데 문제는 뭐에 위배되므로 관습에 위배된다는 얘기는 우선 칸트는 쓰지 않아. 칸트는 도덕적 관습에 따라서 이걸 옳다 그르다 판단한 게 아니야. 행위 자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칸트가 만약 어떤 사회에서 관습상 이게 허용이 되면 그럼 도덕적이라고 보겠어? 그럴 리가 없지. 관습은 나라마다 달라. 이거는 상대론적 입장이야. 어떤 사회는 관습적으로 O라고 하고 어떤 사회는 관습적으로 X라고 한다면 그럼 어느 사회에서는 도덕적이고 어느 사회에서는 도덕적이지 않게 되는데 칸트는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도덕적이지 않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관습에 위배돼서가 아니라 무조건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X가 정말 중요한 선지인데 너네들 공부하러 왔다면 이 선지 꼭 기억해야 돼. 칸트가 니들이 볼 때는 성매매가 도덕적이지 않다면 무조건 맞는 것 같잖아. 근데 여기는 관습에 위배돼서 그렇다 그러면 넘어갔다. 관습에 위배돼서 그렇다 그러면 칸트의 논거가 틀렸기 때문에 요거 틀린 말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짜잔! 사회복지로 들어갑니다. 선생님 화면 크게 보고 싶어요. 피부가 오늘 뭐가 나갔고. 수능 잘 봐? 여기 수능 보는 사람들 전부 다 수능 대박. 사회복지와 정의 수업 들어갑니다. 선생님 춤 안 췄는데? 선생님 결혼하기엔 나이가 너희들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띠동갑이 넘을 것 같은데 괜찮겠니? 자, 그러면 수업 한번 들어가 보자. 선생님 30대야? 20대라니 EBS 벌써 내년이면 7년 차야.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와 정의 들어갑니다. 벤담은 롤스 노지과는 와 1번 선지는 너희들이 이 라이브 클래스 안 왔으면 큰일 나는 선지야. 정말 중요한 선지다. 우리 올해 6평 선지지 2015 수능 대비 6평 선지다. 공리의 원리라는 게 뭐니? 바로 유용성의 원리지.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너희가 알고 있는 무슨 다수의 무슨 행복? 그렇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는 쓰는 말이냐면 벤담은 쓰는 말인데 롤스는 쓰지 않고 노직도 쓰지 않는 말이다. 그럼 벤담은 롤스 노직과는 달리 공리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가 맞는 말인데 이게 올해 수능에 아니 올해 6평이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지. 롤스를 주고 여기가 롤스 그 다음에 노직을 주고 여기가 노직 여기에 벤담을 주고 어떻게 물어봤냐면 우리한테 여기에 들어갈 말을 물어봤어. 벤담에게만 해당하는 말. 그러면 롤스 노직에는 해당하지 않고 벤담에만 해당하는 걸 골라야 되는데 이 문장이 여기 들어가는 말로 맞는 말로 나왔지. 괜찮니? 자, 2번 갈게. 롤스, 노직, 벤담은 모두 결과적 평등. 우리 결과적 평등 누가 얘기했습니까? 우리 새로운 색깔 한번 써보자. 칼 막스. 미안합니다. 마르크스. 바꾸지 않을게. 마르크스. 칼 막스라는 학자가 얘기했는데 이 결과적 평등은 무슨 분배? n분의 1의 무슨 분배? 균등 분배다. 그 균등 분배를 재화 분배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래, 균등 분배는 마르크스만 주장한 거고 롤스도 균등 분배 싫어하고 노직도 균등 분배 싫어하고 벤담도 균등 분배 싫어하니까 셋 다 안 된다? 오 따라서 오. 결과적 평등 셋 다 싫어하니까 안 된다에는 모두 다 맞다고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롤스와 노직과 벤담은 그럼 무슨 입장이냐? 롤스, 노직, 벤담은 무엇을? 자본주의를 전제로 해. 자본주의를 전제로 한다. 근데 우리 이거 한번 지울게. 롤스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세금 많이 걷는 자본주의, 세금 적게 걷는 자본주의, 세금 많이 걷는 자본주의, 세금 많이 걷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재분배를 강화하고 복지국가고 노직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세금 많이 걷어 세금 걷는 거 싫어, 세금 걷는 거 싫지, 세금은 강제 노동과 같아서 세금 싫어, 세금 싫어. 세금 걷는 거 싫다고 하는 자본주의. 벤담은 너희가 벤담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 그래서 벤담은 개인의 이익을 무조건 희생할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벤담은 개인의 이익을 우리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사익이라고 적을게. 자, 뭐라고 적을 거냐면 개인의 이익, 사익과 뭐의 조화를, 공익의 조화를 추구한 학자다. 사익, 공익, 김종익 선생님. 미안합니다. 라임을 좀 맞춰봤어. 자, 우리 그러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자, 괜찮습니까? 그러면 롤스는 세금을 많이 걷는 자본주의, 노직은 세금을 적게 걷는, 아니요 광제노동과 같기 때문에 세금 걷지 말라는 자본주의, 벤담은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추구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되도록 내 이익을 공익과 조화시켜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계열의 학자. 그럼 됐죠? 3번 갑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한 학자 누굽니까? 우리 학자로 물어보면 지금 벤담 물어보겠지? 공리주의자 중에는 벤담도 있고 밀도 있고 누구도 공리주의자냐면 너네 싱어도 공리주의자인 거 알지? 그치? 그래서 벤담, 밀, 싱어 전부 다 공리주의자. 근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한 학자 여기 지금 벤담이 대표자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은 배제해야 된다? 선생님 이거 방금 틀렸다 그랬지? 왜 틀렸습니까? 뭐와 뭐의 조화? 사익과. 그렇지. 무엇의 조화? 공익의 조화.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거니까 뭐가 아니냐? 자신의 이익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 자신의 이익도 추구하고 전체의 이익도 함께 추구하는 거야. 따라서 배제가 아니야. 이거 올해 수능 대비 4월 교육청 선지니까 꼭 잘 알아놔야 되겠다. 자, 그럼 4번 갑니다. 롤스에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제 몇 원칙? 제 1원칙. 잘 안 써져요. 제 1원칙. 그렇지. 그 다음 차등의 원칙은 제 몇 다시 몇. 그렇죠. 제 2-1원칙. 오케이. 기회균등의 원칙은 몇 다시 몇 원칙? 2-2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제 1원칙인데 차등의 원칙은 2-1. 기회균등의 원칙은 2-2니까 저게 우선한다. 5. 맞췄지? 자, 5번 갑니다. 롤스는 복지를 위해, 롤스 복지 엄청 좋아하지. 복지 정말 좋아해. 세금 많이 걷어요. 해서, 취소수혜자 도와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복지는 좋아해.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롤스가 기본적 자유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자유 제한하면 안 되지. 왜?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입어? 그렇지. 약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기본적 자유 제한할 수 없다. 복지를 위해까지는 맞는데 기본적 자유 제한할 수 없다. 그렇지. 이거 좋은 선지지. 그럼 이제 6번 갑니다. 존 롤스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존재할 수 없다. OX. X. 존재할 수 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무엇의 원칙? 그렇지. Difference Principle이라 그래서 혀를 꼬아봤어. 4등의 원칙. 글씨가 선생님 원래 정말 잘 쓰는데 오늘 선생님 원어민 모드 우리 12시 10분까지 생활관리 10분까지 하고 1시까지 영어 할까? Since I should time and it's always been curious. 미안합니다. 7번. 롤스와 노직은 참 6번에서 알아둬야 되는 거 있다. 롤스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무슨 불평등은 또 존재할 수 없다. 정치적 불평등은 존재할 수 없다. 그거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롤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 불평등은 존재하면 안 되고 정치는 차등이 아니라 균등. 정치적 기본권은 균등. 그런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균등 차등. 정치가 아니라 정치 좋다가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은 무엇? 그렇지. 바로 차등. 정치는 균등, 경제는 차등. 됐습니까? 7번 갑니다. 롤스와 노직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고 보는 점에서 공통점이다?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지? 롤스도 자본주의, 노직도 자본주의라 그랬지. 근데 둘 다 자본주의면 뭘 전제하냐면 자본주의라는 건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롤스도 자유 중시하지. 왜? 평등한 자유의 원칙, 롤스 자유 중시. 그치? 근데 노직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무슨 주의자? 자유? 무슨 주의자? 지상주의자. 그러니까 자유만 보면 둘 다 자유를 중시하는데 문지상 자유를 둘 다 중시하는데 노직이 자유를 더 중시하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유주의가 영어로
리버럴리즘인데 자유지상주의가 리버리테리언리즘이라고 구분을 하니까 둘 다 기본적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고 보는 점에서 공통점이지.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선지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기출선지니까 꼭 알아둬야 된다. 너무 좋은 선지. 자유주의랑 자유지상주의랑 달라. 자유주의는 자유를 중시하는 건데 우리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도 자유주의자고, 근데 노직은 이게 뭐야, 더 개인의 자유를 더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 국가론을 가져가잖아. 그래서 둘 다 자유를 중시하는데 노직이 조금 더 자유를 많이 중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8번. 노직과 롤스는 개인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본다? 우리 수능 선지인데 우선 노직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선천적으로 재능을 많이 타고났어? 그럼 자기 거야. 다 좋아. 재능이 많아서 번 돈 다 내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노직. 롤스는 이거 생각하면 돼. 개인은 이기주의자, 이타주의자? 개인은, 그렇지, 이기주의자. 너희가 볼 때 롤스는 왠지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니까 자신의 이익 증진에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최소 수혜자도 배려해야 되고 막 이타적일 것 같지? 아니야. 노직도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갖는 이기주의자고 롤스도 이기주의자고. 8번 별표 쳐야겠지? 둘 다 이기주의자. 롤스는 개인이 합리적 이기주의라고 봤고 노직도 이기주의자지.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고 자기가 다 쓰겠다는 거 아니야? 전적으로 다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롤스가 이타주의자라서 약자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롤스는 이기주의자인데 내가 약자가 될까봐 그래서 고려한다. 어떻게 두 선지 남았어? 아니네, 3개? 잠깐만. 이거 더 남았네. 선생님이 많이 준비해왔구나. 나 10개인지 했는데 15개 하겠습니다. 괜찮지? 자, 롤스는 9번 갑니다. 노직과 달리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구래. 롤스는 뭐를 많이 걷어도 된다. 롤스는 세금을 많이 걷어도 된다 그러잖아. 개인이 어떤 재능을 타고나 그러면 세금을 걷어서 약자를 위해 써도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 많아. 그럼 그 재능은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합리 로터리 시스템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그치? 하늘의 추첨 상황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혼자만 쓰면 안 되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롤스는 공동자산으로 간주하는 게 맞는데 노직은 뭐가 아니다. 공동자산이 아니다. 노직은 온전히 자신 거, 전적으로 자신 거. 그러니까 노직이 사실은 되게 롤스는 내가 가진 재능은 하늘에서 준 거니까 이 재능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 쓸 수 있다. 그래서 세금 많이 낼 수 있다는데 노직은 다 내 거, 내가 다 쓸 거야, 세금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롤스는 노직과 달리 공동자산을 간주한다. 맞는 말. 작년에 수능에 하물며 수능에 나온 선지야. 10번부터 지금부터 틀리면 안 됩니다. 10번. 롤스에 의하면 정의 원칙에서 경제적 자원의 균등 분배 아닌데, 경제적 자원은 균등이 아니라 차등. 뭐가 균등? 정치적 기본권이 균등. 아유, 똑똑합니다. 자, 11번 갑니다. 롤스의 원초적 상황에서 요거를 이제 original position이라 그러고, 계약 당사자들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건 이기주의자, 이타주의자? 이타주의. 근데 롤스가 알기로는 롤스의 원초적 상황의 당사자는 무슨 주의자? 바로 이기주의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 배려하지. 자, 우리 4개 남았습니다. 노직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노동과 동등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강제노동 시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하지 말자. 국가는 세금 거두지 말고 그냥 최소한으로 찌그러져 있어. 이게 노직이야. 그러니까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 되게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강제노동과 동등하니까 과세하지 말자. 세금 나빠요. 이게 이제 노직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롤스의 정치적 균등분배랑 마르크스의 균등분배가 다르지. 질문 들어왔는데, 마르크스는 경제적으로 균등분배를 하자는 거고, 롤스는 정치적 기본권을 균등하게 주자는 거고. 13번. 롤스는 차등의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보다 우선, 차등의 원칙이 아까 나왔다. 몇 다시 몇? 2-1. 그렇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몇 다시 몇?
제1 원칙. 그러니까 평등한 자유 원칙이 우선이고 롤스에게 요것은 X. 올해 수능 특강 136쪽 선지지. 선생님 뭐 틀렸어? 12. 아이고. 그렇구나. 설명은 바르게 했는데 그치? 표기를 잘못 썼네. 말해줘서 고마워. 설명은 바르게 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표기 틀린 거는 이거밖에 없었지? 나머지는 다 설명한 거지? 자, 감사합니다. 14번 갑니다. 롤스는 무지의 베일을 통해, 이것도 우리 영어 해야 됩니까? Veil of Ignorance에서 무지의 베일을 통해, 자, 그 다음에 원초적 입장의 공정성, 그렇지. 무지의 베일을 쓰면 모두가 다 Heavenly Lottery 시스템이 제거된 상태에서, 즉 하늘의 추첨 상황이 제거된 상태에서 공정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봐서 공정한 절차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선지입니다. The rest. 너무 아쉽네요. 7가지 설명하고 선생님 마무리 멘트 하고 갈 겁니다. 우리 사실은 너희가 잘 모르겠지만 윤리학의 분류 20선지에 칸트 생명윤리 나오는 거 10선지에 우리 15선지까지 중요 선지 봤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 더 중요한 선지 또 봐줄 거야. 너희 제일 어려워하는 피터싱어 나오는 부분, 그 부분 정리해 줄 거야. 우리 이름 불러달라고 했는데 선생님 바로 이름 아래 서유정 학생, 박민경 학생, 나희수 학생, 김정은 학생, 권예진 학생, 현상은 학생, 김수진 학생, 유재욱 학생 수능 잘 보세요. 손정식, 김선미, 김다연. 너무 빨라. 김차환 학생. 빠릅니다. 김다연 학생 수능 잘 보세요. 마지막 선지 들어가겠습니다. 노직의 관점에서 롤스의 주장은 개인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다. 그렇지, 이거 OX, O지. 왜 O일까? 노직이 볼 때는 세금 걷는 거 싫어. 전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해줘야 돼. 소유권 보장. 근데 롤스는 뭐 하자 그래? 그 소유권을 약간 침해하는 한이 있어도 세금 많이 걷자고 하지.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자기 소유권의 일부가 침해당하게 되니까. 따라서 노직의 관점에서 롤스의 주장은 개인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겠지. 전적으로 자신의 재산인데 세금을 많이 걷어가게 되면 재산권의 일부에 침해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10개 20개, 10개, 15개 해서 어때? 오늘 1시간이 정말 금방 갔지? 너희들 공부 좀 도움되는 선지 있었지? 선생님 별표 친 선지 혹시 오늘 채팅에 집중하느라 많이 못 봤다면 다시 보기 꼭 열리니까 이 자료 다운받아서 꼭 풀어봐. 선생님이 너희한테 정말 알려주고 싶은 선지 정리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했고 우리 마지막 멘트하고 너희들이랑 아쉬운 이별을 해야겠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다려줄 거지? 다음 주 금요일은 10시 반 땡 하면 우리 바로 보자.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 말이야. 앤드류 카네기가 한 말이지. 젊은이여, 그대의 이름을 가치 있게 하라. 너희는 너희의 이름이 남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기억되고 싶어? 10년 후, 20년 후 사람들이 너희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에 어떤 평가가 들어있으면 좋겠니? 1분 1초를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그리고 수능까지 남은 이제 26일밖에 남지 않았어. 그 기간 동안 정말 10년 후, 20년 후, 아니 100년 후 너의 이름이 가치 있게 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함께한 시간, 우리 처음에는 접속자가 너무 폭주해서 고생도 했지만 그래도 너희한테 충분히 특히 생활관리하는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그치? 우리 선생님이랑 요 자료 다운받아서 다시 복습해서 봤으면 좋겠고 너희의 이름이 가치 있게 하도록 26일간 열심히 달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선생님 라이브 클래스 이만 종료할게. 사랑하고 수능 잘 보세요 제자님.